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해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제51회 한인축제는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공식 개막식은 오늘 오후 6시에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한국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하는 한국 지자체 부스 160여 개와 90여 개의 일반 상품 판매 부스까지 모두 290여 개 부스가 설치돼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게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 규제 법안과 온라인 구독 취소 의무화 등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LA 시의회가 기존의 세입자 괴롭힘 방지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기는 건물주들은 건당 최소 $2,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LA시 도시개발국에 저소득 아파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리안 표결 회의에 참석해 한인 세입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오는 30일부터 새학기 수강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미주 최초로 한국행 대학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컬리지 페어를 개최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장 재임 중에 첫 사례이며 연방검찰은 잠시 뒤 이 기소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첫 암살 시도가 있었던 펜실베니아 버틀러를 찾아 다시 유세에 나섭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면전 수준의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오타니는 도루를 1개 추가해서 아시아 선수 메이저리그 최다 도루 신기록인 56개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로컬 뉴스가 아니고요. 주요 언론들은 모든 눈과 귀가 뉴욕에 쏠려 있습니다. 뉴욕시장이 해외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지금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두가 다 지금 기자회견을 앞두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나흘 중 언제 가실 겁니까? 네, LA 한인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올해로 51회째를 맞은 LA 한인축제는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지역 특산 농수산물을 소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행사로 준비됐다고 축제재단 측은 전했습니다. 이번 축제 주요 행사 한국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하는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도봉구 등등을 대표하는 총 169개 업체에 달합니다. 각종 젓갈과 김치를 비롯해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감자빵, 부각, 게장, 도라지, 배즙, 꿀, 된장, 냉동김밥, 한과, 떡, 김, 미역, 굴비, 멸치 등등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농수산 엑스포를 포함해 총 291개의 장터 부스가 설치되고 군 옥수수, 빙수, 아이스크림 이런 다양한 K푸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 공연, K-팝 댄스,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LA 한인 축제는 한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 축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다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알렉스 차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올해 축제는 LA시 소방국 추산 약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림픽과 월드컵을 앞두고 LA 한인축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인정받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LA 한인축제를 소개하고 한인사회 전통과 문화를 기념하는 시간 따로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는 LA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펼쳐질 제51회 코리안 퍼레이드입니다. 이제 이 코리안 퍼레이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2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올림픽 블루바드를 화려하게 수놓는 올해의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 전국 3대 치안 기관으로 LA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LA 경찰국, LAPD의 모터사이클과 헬리콥터가 퍼레이드를 선도하면서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퍼레이드의 선두에서는 경찰 모터사이클 퍼포먼스 팀, LAPD 드릴팀 경관 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스릴 넘치고 역동적인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쇼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또 올림픽과 상공에서는 LAPD 에어 유닛의 헬리콥터가 지원해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는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우호와 화합을 대표할 공동 명예 그랜드 마샬에 도미닉 최 LAPD 국장이 선정돼 더욱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인으로는 물론이고 전체야 아시아계로서도 최초로 미국 내 탑3 치안기관 LAPD 국장직에 오른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이번 퍼레이드의 명예 그랜드 마샬로 LAPD 팀과 함께 오픈카 행진을 벌이면서 연도의 한인 커뮤니티 주민들과 인사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퍼레이드는 이에 더해서 수많은 기관 단체들이 대행진을 펼치는 가운데 행진 중에는 사물놀이, 전통무용, 난타, 군용 전술 차량, 태권도, 마칭 밴드까지 다양한 퍼포먼스도 선보이게 됩니다. In significant part by the Turkish government, and then they allege that in turn for these alleged, benefits that they received, that Mayor Adams did certain favors for the Turkish officials. To bring you in, Gloria, I mean, as we await. 지금 뉴욕 애덤스 시장이 곧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 상황 보고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타바바라 카운티 한 법원에서 한 남성이 던진 사제폭탄이 폭발해 6명이 부상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시리프국은 어제 오전 8시 48분 산타마리아 법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사고 이후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네다니엘 맥과이어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가방을 던지고 자신의 차로 도주했는데 이 가방이 폭탄이었습니다. 맥과이어는 가방을 던지고 도주했지만 법원 보안 요원, 셰리프 요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서 얼마 가지 않아 바로 체포됐습니다. 산타마리아에 거주하는 맥과이어는 체포 당시 자켓 안에 방탄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장에서 최소 6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과이어는 총기 혐의로 어제 기소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맥과이어의 공격 동기가 지난 7월 총기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셰리프국은 맥과이어가 등록되지 않은 리볼버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타마리아 법원에서 맥과이어의 기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맥과이어는 자신이 기소될 예정이었던 산타마리아 법원에 사제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맥과이어는 즉시 보석금 없이 수감됐으며 폭발물을 사용해 살해를 시도하고 폭발물을 소지하는 살인 미수, 폭발물 소지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중에 남아있는 위험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치안당국과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맥과이어가 테러 단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LA 카운티에서는 경찰과의 고속 추격전 끝에 차량 강도 용의자 2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리누드 한 주유소에서 총기로 위협해 강탈한 것으로 보고된 승용차에 2명의 용의자가 탑승한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운전자는 105번과 710번 프리웨이에서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용의자들은 LAX 인근을 지나 롱비치 방면으로 이동했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추격 중 동승자는 수차례 조수석 창문 턱에 앉아 경찰을 향해 손짓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추격 장면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결국 앞쪽 운전석 타이어가 펑크나 손상되자 용의자들은 이 컴턴의 알런드라 블러바드 출구 근처 71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도주했습니다. 근처 제방을 따라 달아났으며 동승자는 바닥에 엎드려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계속 주변 덤불 지역을 수색했고 짧은 수색 끝에 결국 운전자 역시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여러 개의 총기 규제 법안 등 몇몇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어떤 법안에 서명했는지 보도국에서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24일 여러 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법원이 스토킹과 동물 학대를 총기 소지 제한의 근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안들은 총기 소지 자격 조건을 더 제한하고 고스트건의 확산을 방지하며 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판사는 총기 폭력 제한 명령의 증거로 스토킹, 동물 학대 행위, 폭력 위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경범죄 혐의가 기각된 사람도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현행법은 이런 제한을 중범죄 사건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치안당국이 업체들이 폐기 예정인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고스트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경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총기 소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주에서 온라인 구독 취소가 쉬워지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4일 기업들이 구독자들에게 온라인 구독을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AB 2863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에 따라 구독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클릭 투 캔슬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이 구독자들에게 구독 비용, 취소 방법, 잠재적 가격 변동에 대한 연례 알림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지난해부터 클릭 투 캔슬 규칙을 작업해왔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시간은 돈이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 대기 시간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독 취소를 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소비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B 2863은 올 7월 1일 이후에 갱신된 구독 계약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부과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조례안을 지난 24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가 24일 만장일치로 지난 3년 전에 채택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시 검찰에 수정된 사항을 적용해서 새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새 조례안은 일명 타호로 불리는 기존의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사항에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건당 최소 $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세입자 괴롭힘을 방지하는 타호조례는 지난 2021년에 승인돼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 컨트롤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세입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올 여름 기준으로 LA 시내 13,000건이 넘는 세입자 괴롭힘에 대한 불만이 주택국에 제기된 상태인데 이 가운데 4건이 현재 계류돼 있으며 형사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3년 전에 마련된 타호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LA시 의회가 이날 채택한 조례안에 따르면 LA시는 건물주에 대해 최소 처벌을 도입하고 법정에서 승소한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세입자를 대신해 해당 케이스를 맡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괴롭힘의 정의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의 정의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재정립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새 조례가 편파적이라는 입장으로 LA시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괴롭히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A론 아파트협회 측은 성난 세입자들이나 옹호단체들이 건물주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정부가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조례안에 따라 건물주와 세입자 간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오늘 열리는 LA시 도시개발국의 저소득 아파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례안 표결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 커뮤니티 세입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LA시 내 저소득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고 26일 오전 8시 30분 도시개발국 커미셔너 이사들이 권고 표결합니다. 도시개발국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권고 표결을 받은 조례안은 LA시 의회로 전해지고 최종 조례안은 LA시 의회 본회의로 표결로 결정됩니다. 노동연대는 25일 지역주민 30여 명과 함께 조례안 권고 표결의 회의에 참석해 공개 발언 시간에 LA시 인센티브를 받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립개발주는 아파트 내에 책정한 저소득 유닛에 대한 정보를 시주택국과 비영리단체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저소득 주택 정보를 우리말과 다른 이민자 언어로 제공할 것, 저소득 유닛에 대한 소득 기준을 낮춰 한정된 소득으로 살아가는 일하는 가정부모나 은퇴 연장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그리고 개인 주택 거주지역 조닝에도 저소득 아파트 건축 허가가 승인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저소득 아파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는 TOC로 LA시 대중교통 인접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주가 시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합의로 완공된 아파트 전체 유닛 중 일정 퍼센티지를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아파트 개발업주는 TOC를 통해 건물을 더 높게 짓거나 파킹랏을 규정보다 더 적게 만드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LA시 내에서 TOC 신청과 허가 승인이 제일 높은 지역은 한인타운이 포함된 위셔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타운 내 세입자들은 TOC와 같이 시 인센티브 지원을 받고 공사한 아파트 내 저소득 유닛에 대한 정보 부재 문제와 책정된 저소득 유닛에 대한 신청과 선발 과정 불투명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역시 남가주죠. 구름과 안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에 낮 기온, 평균 기온을 회복하고 다음 주 초부터는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 중 반짝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1도, 58도, 해안 지역은 70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4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지금 LA 경찰이 세븐일레븐 상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였던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막 당부하고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사진을 보면요.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이 안에
네, 10세 미만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형들 따라서 세븐일레븐에 들어가서 물건을 한가득 들고 나오는 그 모습, 정말 답답하네요. 경찰이 세븐일레븐 떼강도 사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하고 있고 모두 다 체포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이번 축제 기간 나흘 동안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한국의 치맥을 소개하겠다, 이런 부스도 있습니다. 음주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실 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와 꼭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LAPD는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DUI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세플보다 블루버드 인근에서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찰청은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은 10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약 15,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27번째로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A 지역 공립학교들의 태권도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3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10주 동안 한국의 태권도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통합교육부와 함께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LA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LA 공립학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욘드 더 벨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립학교 태권도 교육은 지난 2010년부터 태권도 해외 보급과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됐고 올해는 총 14개 학교에서 1,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미주에서는 최초로 한국행 대학 유학을 희망하는 미주 현지 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총영사관이 25일 미주 현지 학생들을 위한 컬리지 페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유학 컬리지 페어, 일명 2024 스터디 인 코리아 컬리지 페어 인 USA로 불리는 해당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플라자 오시소스몰에서 다음 달 5일과 6일 진행됩니다. 이번 컬리지 페어는 끊임없이 높아지는 K-팝 열풍을 비롯해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미주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 개별 대학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측 홍보가 부족해 한국의 대학과 미주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한국의 저렴한 학비로 기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쌓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컬리지 페어에는 오프라인으로 12개의 대학, 그리고 온라인으로 28개의 대학, 총 35개의 한국 대학들이 참여하고 학교별로 마련되어 있는 부스에 가서 진학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한국 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 대학에 이미 진학해 경험한 선배들과의 토크 콘서트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번 컬리지 페어는 단순히 컬리지 페어에 참석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수준의 상담까지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한 모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이제 입학에 대한 내용도 좀 다르다 보니까 개별 상담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 협조해 주셔서 비자 상담도 같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 하는 박람회이긴 하지만 굉장히 종합적인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총영사관 측은 한국 유학지원센터 오피스를 마련해 컬리지 페어 이후에도 한국행 유학생 유치를 비롯한 관리,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외의 타운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오는 30일부터 새학기 수강생 신청을 받습니다. 새학기에는 어반 스케치, 아나운서 화법,
기초 라인 댄스 등 3개 과목이 신설돼 총 42개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어반 스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여행을 간 지역을 현장에서 그리는 그림으로 연필, 펜, 수채화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이 나타나는 과목이며 아나운서와 법은 바르게 말하고 똑똑한 발음과 정확한 의사 전달에 이어 책 읽기,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진행합니다. 기초 라인 댄스는 기본 자세를 익히면서 춤을 통해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펼치는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소셜워커 1대1 상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호사 1대1 무료 상담,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 교실, 청소년을 위한 스템 교실은 이번 학기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수강생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노인센터 1층에서 접수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24일 플러튼 서밋하우스에서 킥오프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날 미팅에는 보험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의료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센터 메디컬 측은 다가오는 10월에 직영클리닉 3호점에 관한 소식도 전하며 OC 지역은 UC 어바인, LA 지역은 할리우드 장로병원, 사우스 베이 지역은 하버 UCLA 센터와 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번 킥오프 미팅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라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해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강원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강원도 특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판전은 9월 27일인 금요일 내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캘리포니아 전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속초식 명태회냉면과 회비빔냉면, 한그릇 감자옹심이, 해초사랑 프리미엄 도시락김과 강원도 7번 국도 찰옥수수 등의 다양하고도 우수한 청정지역 강원도의 특색 있는 제품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오늘 아침 지금 에릭 아담스도 자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연방검찰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기소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방검찰이 잠시 뒤에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담스 시장은 재임 중에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뉴욕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그의 불법 선거 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돼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금 전 애담스 시장은 자체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적이 없다, 불법 선거 자금 모금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방검찰이 막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연결해 볼까요? Today we are announcing campaign finance, bribery, and conspiracy charges against Eric Adams, the mayor of New York City. As the indictment alleges, Mayor Adams engaged in a long-running conspiracy in which he solicited and knowingly accepted illegal campaign contributions from foreign donors and corporations. As we allege, Mayor Adams took these contributions even though he knew they were illegal. 애담스 시장은 선거 캠프에서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됐다라고 지금 연방검찰이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애담스 시장은 오늘 기소를 당하면 이번 기소로 내년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벌써 애담스 시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애담스 시장이 어떻게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뉴욕시장 예비 후보인 스캇 스트링어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애담스 시장이 고장난 지방정부의 열차사고를 관장하고 있다며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러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을 맹세한다면서 집권 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11월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제 공약 컨셉인 기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며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얻으면 첫 해 $6,000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와 노인 돌봄 비용 또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과 임대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5,000를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식료품 가격의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줘왔던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격차를 좁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을 때 시행된 5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 지지도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평균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한 이후에는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평균 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유권자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는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오고 있으며 급여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인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실제 나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그를 괴롭힌 급격한 물가 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경제가 근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인식을 바꾸려는 대신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 공감하는 메시지 전략을 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까지 내놓은 경제 공약은 의료 서비스와 주거, 보육 비용 절감 등 중산층의 중요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대선 남부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민트힐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가진 유세를 통해서 제조업 부흥 등 자신의 경제 공약을 거듭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은 주말이던 지난 21일 이후 불과 나흘 만입니다. 다른 경합주를 제쳐두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은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판세가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열겨졌던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들어 경합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경제 관련 업적을 크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어제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붙였으며 찬성 78대 반대 18표로 승인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법안 확정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임시 예산안은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고 다우존스 전문가가 집계한 전망치 22만 3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한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1만 3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잠정치 때와 비교해 민간 재고 투자, 연방 정부 지출이 상향됐지만 비주택 고정 투자, 수출이 하향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3%의 2분기 성장률은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문가 우려와 달리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이하인 이 빅컷을 끌어내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폭을 두고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위원 12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0.5%포인트 이하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파월 의장에게 있어 중요한 승리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최근 3차례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앞서 2차례는 2023년 12월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와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깜짝 상승하자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동결했을 때를 꼽았습니다. 이는 고금리가 경기를 냉각시킬 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고용에 큰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Helene continues to strengthen and is now a Category 2 hurricane. Helene is forecast to intensify into a major hurricane over the next 12 hours before making landfall. 플로리다주에 1년여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할 것으로 예고돼 비상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제 멕시코만 남동부에서 이동하고 있는 허리케인 할린이 오늘 늦은 오후 플로리다주 빅벤 해안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강풍을 동반한 폭풍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기상예보관들은 이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따뜻한 수온의 영향으로 세력이 더 강해져서 3등급의 대형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허리케인은 가장 약한 1등급에서 가장 강한 5등급까지 5개 범주로 나뉘고 3등급부터 대형 허리케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다가옴에 따라 플로리다 해안에는 최대 4.6m 높이의 해일이 있을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이 영향권에 들어있는 최소 15개 카운티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 수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또 허리케인이 큰 비를 몰고 오며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부 지역에도 폭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체 71개 카운티 가운데 6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각 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은 오늘 하루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플로리다의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대학교 역시 휴교령이 발효돼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다저스가 어제 샌디에고를 4대3으로 꺾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어제 오타니 선수가 시즌 56호 도루를 기록하면서 아시안 한 경기 최다 도루 신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 전에 신기록 갖고 있던 선수는 이치로 선수였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샌디에고를 꺾으면서 이제 전체 지구 우승 2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규 시즌 경기도 4경기밖에 남지 않아서요. 오늘 다저스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홈 경기, 정규 시즌 홈 경기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워커빌러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요. 존 머스그로브가 샌디에고에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뭐 투수 좀 볼만하겠죠. 그리고 오타니의 50호 공을 주었던 관중이 이 공 경매해놨습니다. 다저스가 이 공 우리한테 넘겨라 30만 달러 주겠다라고 했다 그러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죠. 지금 이 공은 400만 달러 이상, 제가 봤을 때 1000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